할렐루야! 사봉학부 집회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각자 원하는 꿈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각자 모두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곤 합니다. 그 길이 힘들지라도 험할지라도 그 목표 끝에는 주님께서 두 팔 벌려 기다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유익하던 것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철 같은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강철 같은 친구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강철 같은 친구는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인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에서 장인정신으로 일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과 사업에만 변화 없이 몇 대에 걸쳐 이루어가는 그 기업이 바로 장인정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인정신 기업은 안전기에는 발전하지만 전환 발전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라쿠텐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30년 전에도 대졸 초임이 32만 엔이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32만 엔 한다고 합니다. 요즘 시세가 100엔이 1000원 정도 하니까 약 320만 원 정도 하는 셈입니다. 말하자면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버스비가 30년 전에도 120엔 했는데 지금도 120엔 한다라고 합니다. 1200원 한다는 말입니다. 30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시대에 따른 발전적인 변화가 없으면 진보도 부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발전 전환기에는 변화가 없는 사람보다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사람이 더욱더 성공하기 마련입니다. 시대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공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공감하는 사람은 시대를 바라보고 변화에 앞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행동을 여는 마음의 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공감 능력 소유자였던 링컨 대통령은 그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공감, 엠파디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최고로 공감하는 사람이 최고로 공감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감하지 못하면 사람은 명령에 또 복종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감의 반대말은 명령과 복종입니다.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령에 의지하고 복종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2대 회장으로 자기 친구 스티브 발머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공감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아닌 명령과 복종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지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사람이 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주가는 단지 18달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약 2만 원 돈입니다. 스티브 발머 시대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대 회장인 사티아 나델라가 취임하는 날 주가는 다시 폭등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의 경영 아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주가는 현재 309불 이루고 있습니다. 약 40만 원 돈 합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공감 능력으로 회사를 경영했기 때문입니다. 3대 회장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회사의 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와 회사의 꿈을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every person, 모든 조직에게, every organization, 그리고 지구 곳곳에 on the planet, 더 많은 성취를 위해 to achieve more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꿈을 우리의 모든 사람, 모든 조직에게 지구 곳곳에 더 많은 성취를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강철이 강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철 같은 친구는 최고로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범학부 학우 여러분, 최고로 공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최고로 공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최고로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체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의 공감 능력을 최고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강철 같은 친구는 같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최고로 공감하는 사람은 같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미스매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도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나는 솔로라고 하는 프로를 보고 있습니다. 젊은 남녀,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3박 4일 동안 서로 동일한 장소에서 맞선을 보는 그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 서로 매칭이 될 것 같은 남녀는 서로 매칭이 되지 않고, 서로 매칭이 안 될 것 같은 남녀는 결국에는 매칭이 되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감하는 청년이 결국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만 즐기려고 그곳에 있는 그 청년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공감도 얻어낼 수 없었고 얻어내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각각 마음이 갈려지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있다면 그 성품은 바로 공감하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감은 분명 우리의 행동을 여는 마음의 문이다라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맞지 않는 각각의 꿈이 아니라 각자의 꿈을 서로가 공감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회사를 다녀도 모두가 다 같이 같은 꿈을 꾸며 공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출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정신까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몸은 회사에 있고 몸은 학교에 나와 있을 수 있지만 그의 생각까지 같이 공감하며 과연 출석하고 있는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학교에 100% 출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생각과 정신까지도 거기에 공감하며 100% 출석하고 있습니까? 평균 통계에 의하면 13%의 사람들만 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13%의 사람만 함께 그리고 같이 출석하며 공감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13%의 사람만 함께 상상하고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며 그리고 그들만이 같이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범학부 채플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100% 몸과 마음이 함께 하고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명령과 강요에 의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꿈을 여러분의 경험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전해주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저의 직업을 넘어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직업은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것이지만 소명은 돈을 초월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 여러분의 직업을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과 같기에 우리의 무딘 마음을 쳐서 강철같이 다듬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이 강철 같은 말씀에 이끌려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강철 같은 말씀을 여러분의 친구 삼고 나아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최고의 공감 능력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범학부 모든 학우들이 돈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소명에 빚진 자 되어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며 그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기둥 같은 자녀들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 같은 복을 저들에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떤 일 때문에 오셨어요? 너무 아파요. 치과예요. 찾으시는 교수님 있으세요? 심선주 교수님? 심선주 교수님이요? 잠시만요. 심선주 교수님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나의 삶이 별이 되는 시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찾아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나사별의 MC 손송범 조승미입니다. 오늘 만나볼 교수님은요, 백석대학교 치의생학과 심선주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학생들의 성장과 함께하고 싶은 심선주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저희가 이렇게 교수님들을 만나 뵙게 되면 항상 생기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백석대학교에 오시게 되었고, 백석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백석대학교에 오기 전에 병원에 근무했었는데요. 병원에 근무하면서 이제 인근에 있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많이 실습을 오게 되었습니다. 실습을 오게 된 친구들에게 임상치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보람도 많이 느꼈고, 저 역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열정이 많이 생겨서 백석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로 오게 되었습니다. 와, 그럼 교수님, 치생학과라고 하면은 네. 구체적으로 어떤 학과인가요? 네, 치위생학과는 구강질환에 대해서 또는 지역사회 주민에 대해서 구강보건 교육을 하고 또 예방처치를 하고, 그리고 그 구강병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치과진료 협조를 하는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이런 교수님의 삶에서도 특별한 시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알바니아 선교를 가셨다고. 선교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 걸로 아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 그곳에 가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알바니아 선교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신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원래는 이제 모태신앙 다 아시죠? 오랜 시간 동안 못된 신앙으로 다니다가 이제 그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서는 자연스럽게 넌 크리스찬을 넘어 안티 크리스찬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던 고등학교 제 친구가 대학교 시절 어느 날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더니 저에게 대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의아하고, 만난 것에 대한 반가움은 뒤로 하고 의아하고 그랬는데, 그날 막 갑자기 저를 데리고 본인의 그 어떤 선교회 모임에, 기도 모임까지 데려간 거예요. 그런 열정들이 사실은 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그런 어떤 권유도 있고, 제가 또 마음이 좀 동한 것이 있었는지 자연스럽게 제 발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2년 동안 별 감흥 없이 다니다가 2년
2년쯤에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또 심장이 쾅하고 이렇게 와닿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알바니아 선교를 통해서 분명히 기억에 남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께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알바니아로 가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돕는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6개 교회 정도를 돕게 되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가는 지역들이 생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저는 한국어를 쓰고 아이들은 이제 알바니아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알바니아를 배우게 되었죠. 알바니아를 잘하지는 못했겠죠. 아마 아이들이 그 동양에서 온 어떤 아줌마가 그 자기네 나라 말을 되게 떠듬떠듬 얘기하는 것이 되게 신기하고 좀 감동이 되었는지 열심히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모습 지금도 너무 기억에 납니다. 아니, 제가 교수님 만나 뵙기 전에 유튜브로 한번 알바니아어를 한번 검색해서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보통 난이도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따라하지도 못해요. 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She and me more? 뭐 이렇게 She and me more? 네. 막 있더라고요. 네. 이제 한번 네, 아유, 또 이렇게 또 찾아보기까지 하셨군요. 네, see any meal라는 말인데요. meal, 보통 우리 인사할 때 영어로 표현하자면 How are you? 라고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보는데 그 알바니아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너무 바라는 마음이었는지 meal가 good이라는 뜻이에요, good. 그래서 How are you? good? 하고 물어보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또 잘 지내니? 잘 지내지? 라고 한 번 더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이러한 교수님의 모습들이 이제 거기 있는 아이들한테 좀 친근하게도 다가왔던 것 같아요. 교수님의 이런 선교, 그런 봉사에 대한 열정이 저희 백석대학교에 와서도 코이카 프로젝트를 담당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봉사, 나눔, 선교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알바니아 선교를 2년 정도 이제 마치면서 드는 생각이, 처음에는 알바니아 가기 전에 제가 많이 희생하고 포기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교를 마치고 드는 생각은 제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또 하나님한테도 그렇고 우리 같이 만났던 분들에게도 그렇고 더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코이카 프로젝트 할 때도 우리가 1년 정도 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교과목을 배우다가 이제 네팔에 필요한 것들을 나름 프로젝트로 구상을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였는데, 어떤 팀들은 국왕보건교육을, 어떤 팀들은 보건교육을, 어떤 팀들은 환경교육을, 다양한 프로젝트 등을 구상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그 프로젝트들을 일주일 동안 네팔에서 시행하고 나오면서도 너무 표정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마음속에 사랑을 많이 준 것도 준 거지만 사랑을 많이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사를 하든 선교를 하든 내가 많이 무언가를 준다라기보다는 받는 게 더 많다라는 것을 항상 느꼈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선교와 봉사의 마음으로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교수님의 비전은 어떻게 되나요? 제 비전은 알바니아 선교를 나가기 전에도 그랬고 갔다 와서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가는 것이 제 비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있는 곳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해외로 부르실 수도 있으니까 해외로 부르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체력 관리도 잘해야 되고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 또 요즘에 선교에서 전문성이 중요하잖아요. 전문성도 계속 연마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비전까지 확실한 교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네. 예수님은 제 삶에 있어서 조금
나침반 같은 분이세요. 나침반 그 네. 이유가 어떻게 돼요? 이 나침반이 우리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길을 잡아주는 기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 삶에서도 역시 여러 번 방황하고 헤맬 때가 있었지만 항상 그 지침이 되었던 분이셨기에 나침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도 치의생학과 교수님이신데 궁금증을 안 풀 수가 없겠죠? 그러면 교수님만의 치아를 관리하는 팁이 있을까요? 네, 그럼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칫솔이라고 하게 되면 칫솔의 머리, 그리고 몸체, 목이 있는데요. 우리 칫솔을 잡을 때는 이 엄지손가락을 칫솔의 목에 이렇게 엄지척하고 잡게 됩니다. 이렇게 잡고, 보통은 잇몸하고 치아 만나는 곳에서 조금 더 윗부분에 칫솔을 올려놓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그 잇몸과 치아 만나는 그 부위에서 조금 더 힘을 주어서 이렇게 회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치아당 10번씩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든 치아에 모두 이렇게 쭉 시행해주고, 위에 치아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 치아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회전해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회전한다, 그래서 회전법이라고 얘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모두 이 부위를 닦고 나서는 이 치아 닦는 방법, 닦는 면도 빼지지 말고 닦아주시고, 안쪽은 칫솔을 90도로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렇게 손목을 회전하면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치아도 마찬가지고요. 네, 마지막으로 혓바닥과 입천장도 빠지지 말고 닦아주세요. 네, 교수님, 저희 편집자 중 한 사람이 충치로 인해 매우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충치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충치가 생긴다는 것은 보통 우리 충치라는 걸 우리 치아 썩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치아 썩는 가장 큰 원인은 숙주, 병원체, 환경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숙주 요인은 나와 관련된 요인, 나의 타액, 나의 치아의 성분, 그리고 치아가 얼마나 더 밀도 있게 있느냐,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거고요. 병원체는 세균, 그리고 환경은 얼마나 이를 잘 닦느냐, 그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인이 모두 절묘하게 잘 안 맞춰졌을 때 생기는 게 바로 치아 썩는 현상입니다. 이런 칫솔질만 잘 안 했다고 해서 이게 충치가 생기는 건 아니고? 네네, 맞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다 안 맞았을 때 생기는 것이 치아 썩는 현상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모두 교집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치아과 칫솔이 있을까요? 네, 아까 칫솔은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치아의 모든 부분을 빠지지 않고 닦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칫솔은 크지 않고 작은 거, 보통 치아에 2개 정도 이렇게 길이가 적절하고요. 치약은 보통 우리가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칫솔 치약을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네, 이번에는 치아 관리에 관한 오해와 진실, OX편을 좀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네. 네, 충치가 자주 생기는 이유는 보편적으로 양치를 안 해서이다. OX. 세모. 왜 세모인 거죠?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아가 썩는 원인은 3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숙주, 병원체, 환경. 그렇기 때문에 칫솔질을 안 한다는 것은 환경 요인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세균이 많으냐, 그 사람이 얼마나 또 치아 상태나 타액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지 칫솔질 때문이라고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빨이 너무 잘 썩어서 전동 칫솔을 바꿨거든요. 네. 그러면 전동 칫솔로 해야 치아 건강을 더 잘 지킨다. OX. 효과가 있습니다. 아... 네. 원래 전동 칫솔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으로 나온 칫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안 닦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닦기 계시는 분들은 전동 칫솔이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치약은 많이 짜야 좋다. OX. 네, X입니다. 네. 치약은 가장 좋은 양이 칫솔의 그 두부의 반절 정도 길이로 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치약은 그 칫솔에 이렇게 그냥 짜는 것이 아니라 그림처럼 눌러가지고 칫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짜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치아를 지키는 것에는 2가지가 있죠. 바로 가글과 양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2가지를 한 번에 다 하거든요.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글과 양치를 더 같이 하면 더 좋다. OX. 네,
네, 이것은 질문이 X. 질문이 X. 네, 보통 우리가 가글이라고 하게 되면 그건 양치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보통 우리가 양치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칫솔질 또는 이솔질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하시는 것이 이제 가글과 칫솔질을 같이 하면 좋으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당연히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가글액을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가글액 중에서는 치아를 썩지 않도록 불소가 들어있는 가글액도 있고 또 잇몸병에 효과가 좋은 가글액도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선정해가지고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 우리 구취를 예방한다고 이제 구취 가글액을 많이 쓰잖아요. 상품 중에 많이는 그 안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알코올 성분은 구강을 건조하게 하기 때문에 건조하면 타액이 별로 없어요. 타액이 우리 몸에 미치는 좋은 영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균의 효과를 약간 약화시키기도 하고 또 구강 내에 있던 어떤 여러 가지 음식 잔유물이나 아니면 세균의 부산물들 해정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강이 건조한 건 되게 안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상용되는 구취 제거용 가글액을 늘상 사용하는 것은 되려 안 좋은 효과를 미칠 수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별이 되길 꿈꾸는 저희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석대학교 학생들이 백석대학교에 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백석대학교에서 체프를 통해 또는 교수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우리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이 별이 되는 시간, 지금까지 나선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교수님을 만나보면서 나선별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나선별은요, 여러분께 더 다채롭고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학생들에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나답게, 안전하게, 함께 만드는 대학생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젠더 기반 폭력 2. 젠더 기반 폭력 범죄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만 발생할까요? 친밀한 관계와 젠더 기반 폭력은 무관할까요? 최근 5년간 가정폭력 범죄 검거 건수 및 검거 인원을 보여주는 경찰청 자료를 함께 살펴봅시다. 최근 들어 가정폭력 사건은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2016년 45,619건에서 2017년 38,583건으로 하락했지만 2018년 다시 증가해 41,905건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에는 11월 기준으로 46,555건이 발생해 2018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인식되는 가족 내에서도 여전히 폭력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통제는 그 자체로 폭력입니다. 통제를 사랑이라 믿으며 통제가 좌절되면 분노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살인에 이르기도 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젠더 기반 폭력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럼 가정폭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억압, 통제하는 상황 및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 등 모든 학대 행위를 뜻합니다. 폭력의 궁극적 목표는 상대방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통제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닌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게 함으로써 타인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부부싸움, 집안일로 표현하는 것을 기사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가정폭력은 단순히 폭력적인 특정 개인의 문제,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구성원 간의 지위를 나누는 사회적 문화적 인식,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 불평등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구조적 문제이죠. 즉 전체 사회 시스템이 이 문제를 발생, 지속,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은폐성, 지속성, 반복성,
중첩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은폐성은 가정폭력의 가장 큰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개인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지하기가 어렵고 가정 내 구성원 간의 사소한 불화 정도로 축소되기 때문에 범죄의 은폐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정폭력의 다음 특성은 지속성, 반복성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폭력 감수성을 둔화시켜 일상적인 일로 수용하게 합니다. 결국 가해자는 무의식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등 폭력을 일상화함으로써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비교적 경미한 폭력에서 출발하더라도 여러 개의 폭력 행위가 중첩되거나 혹은 더 심하게 발전하며 다른 폭력을 수반하는 등 중첩된 폭력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불평등한 권력과 젠더 구조는 가정폭력 발생의 원인이 됨과 동시에 가정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기반으로 가족 구성원들 간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는 가정 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권력을 갖고 있으며 높은 지위에 있는 구성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권력을 갖고 있고 낮은 지위에 처한 구성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기제가 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더 낮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지위에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쉽게 용인하는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가 폭력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성격을 맞춰나가는 과정이므로 사랑 싸움은 어쩔 수 없다거나 자녀의 잘못에 대응하는 훈육 방식은 부모가 결정할 일이므로 과도하게 타인이 개입할 수 없다. 폭력을 당한 노부모는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니 부모로서 자식을 선처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폭력으로 피해자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사랑이나 훈육 또는 친밀감의 표현 등으로 포장될 수 없는 폭력이고 범죄이며 다른 모든 폭력과 마찬가지로 국가 공권력의 개입과 법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가정폭력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구조적 지원과 문화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데이트 폭력 들어보셨나요?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또한 데이트성 폭력은 연인 관계 등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적 폭력을 말합니다. 데이트성 폭력은 피해자 스스로 데이트성 폭력임을 인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애 관계는 친밀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가해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연인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폭력으로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를 목적으로 처음 만나는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친밀함이 형성된 관계에서는 서로가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폭력적 행동은 결국 서로에게 쌓이고 관계의 패턴으로 굳어집니다. 폭력이 학습되면 아주 작은 위험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제대로 된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듭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관계 맺기를 위하여 적극적, 수평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인 관계라고 해서 이미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모든 스킨십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개별 상황에 수평적이고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고민을 구체적으로 털어놓고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글로써 거부 의사를 밝히고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화를 하지 못하는 관계는 일방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일방적인 관계는 폭력적인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제 와서 말하기 어색해서 헤어지자고 할까봐 또는 폭력을 당할까봐 등의 두려움으로 인해 거부 의사를 밝히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는 결코 평등한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별을 통보하는 것이 두렵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의사소통 과정이 편안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안전하고 평등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평소 평등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성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관계 내에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을 인지하고 불평등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동의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가 적극적 동의를 표현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관계의 지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만남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연인이나 배우자를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면 이는 이미 데이트 폭력의 징후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가정 폭력과 마찬가지로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가 용서를 구한다 하더라도 사랑한다고 믿음을 갖거나 감시와 통제를 사랑하기 때문으로 여기는 일은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연인, 배우자 등 친밀한 사람을 살해한 가해자들의 범행 동기를 살펴보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 살해했다고 증언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분노 유발자로 지목하며 자신이 행사한 폭력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들의 연설에 공감하며 가해자들의 폭력이 문화적으로 용인되고 묵인된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피해자를 비난하며 피해자에게서 가해자의 범행 동기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는 많죠. 2차 피해란 성폭력 피해가 드러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욕, 비난, 책임 전가, 신상 공개, 괴롭힘이나 불이익 등의 피해를 뜻합니다. 즉, 다양한 권력 관계가 교차한다는 점을 외면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성폭력 피해는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며 여성에게 순결을 강요하는 문화에 근거한 말이나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려봐야 너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라며 잘못된 조언을 하는 건 역시 2차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충분히 싫다고 말하고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니었는가 등을 묻는 현상도 이 사회가 성폭력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이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피해자다운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며 진실성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웃거나 당당하지는 않은지,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지, 큰 고통과 좌절을 겪고 있는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 하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합니다. 이러한 2차 가해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 회복 및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피해자다움에 대한 관념과 순결한 피해자 프레임을 통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전형적인 피해자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생각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질문과 질문을 하는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는지, 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았는지,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거절하기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몰랐는지, 언제 어떻게 동의를 구했는지 가해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지지하고 피해자가 웃고 당당해지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며 고통과 좌절에서 벗어나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